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호로 자식으로 키운 60대 여성입니다. 평생 혼자 아들 둘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전쟁 치르듯 사느라 제대로 된 친구 한 명 없던 제게 일하면서 무료한 시간에 듣던 사연투부는 참 많은 위로가 되어 주었답니다. 오늘은 유독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수의 한 시장에서 젓갈과 갓김치 등을 팔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그런 제게도 남들처럼 세상에서 저를 가장 아껴주는 남자가 생겼고, 그 남자와 아들 둘까지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그렇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올 줄 알았건만 언제부턴가 제 가정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필성이가 4살, 작은아들 칠성이가 이제 갓 돌이 지났을 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를 당한 이후 남편은 무척이나 억울해하며 분을 사귀지 못했고요. 일을 다시 구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집에 들어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어느샌가부터 도박에도 손을 대더군요. 경마장에 처음 갔다가 돈을 몇 번 만져보니 눈이 돌았는지 남편은 아예 도박이란 도박은 전부 다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화도 내보고 애원도 해보고 애들을 생각하라며 눈물로 호소도 해봤지만 남편은 변하기는커녕 더욱 무능력해져만 갔죠. 저는 그래도 아들들을 아빠 없는 아이들로 만들기 싫어 꾹 참고 버텼습니다. 언젠간 남편도 다시 정신을 차리겠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은 하다하다 이젠 바람까지 피더군요. 남편의 바람을 알았던 날, 저는 그날로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보, 필성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이 집을 나가서 어딜 가.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내가 여태껏 당신을 용서하면서 속으로 삼킨 피눈물만 해도 바다를 메울 거야. 그런데 그렇게 당신을 바라보고 산 나를 내 뒤통수를 이렇게 쳐?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지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제 나이 29, 전 남편 없는 홀어미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아빠 없는 애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게 다른 애들이 먹는 거, 입는 것들 모두 빠짐없이 해주었고,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건 부업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배우게 해주었지요. 다행히 아이들은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둘의 성격은 무척이나 달랐지만은요. 큰아들 필성이는 비교적 조용하게 공부만 하는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도 곧잘하고 그만큼 공부 욕심도 많아 영어 학원이니 수학 학원이니 참 많이도 다녔죠. 반면 둘째 칠성이는 형에 비해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축구 선수로 활동도 했었어요. 하지만 중학교 올라가면서 선수 생활을 그만두었고, 그 뒤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종종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더군요. 칠성이 너 또 학교에서 애들을 때렸다며? 네가 깡패야? 친구랑 싸울 수 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쩜 이렇게 맨날 손부터 올라가? 네 형 좀 봐. 얼마나 착해. 너네 형 반만 좀 닮아봐라 좀. 아, 또 왜 거기서 형 얘기가 나와요? 엄마 왜 그렇게 형만 예뻐하는데요? 내가 언제 또 네 형만 예뻐했어? 너희 둘 다 소중한 내 자식인데 내가 공부를 하래니? 나한테 효도를 하라고 하니? 남들한테 피해만 주지 말고 살라는 말인 걸 왜 몰라?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나중에 칠성이가 제게 말하기를 제가 자신을 혼낼 때 꼭 형과 비교하는 말을 했던 게 참 싫었다고 하더군요. 항상 어릴 적부터 칭찬만 받던 형과 달리 자신은 엄마에게 쓸모없는 자식처럼 느껴졌다면서요. 그런 칠성이가 변하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 가슴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더군요. 너무 놀라 검사를 받아보니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병원에선 다행히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발견되어 충분히 완치될 수 있다고 하였고, 그래서 저는 한동안 가게를 접고 수술을 받으러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저를 챙겼던 건 첫째가 아닌 둘째였어요. 당시 20살이었던 첫째 필성이는 시험 기간이란 이유로 제가 입원해 있는 내내 얼굴을 보이지도 않더군요. 반면 칠성이는 제가 입원하는 날도 눈이 퉁퉁 붓게 울며 기어코 학교에 가지 않고 쫓아오더니 그 뒤로도 학교가 끝나기만 하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주말이면 집에 가라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보호자용 침대에서 쪽잠을 자기도 하고요. 마냥 철없게만 생각했던 칠성이가 다시 보이던 때였죠. 그렇게 수술 전날 밤이 다가왔어요. 아무리 초기이고 부분 절제만 하면 되는 수술이라고 하지만 암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니 참 무섭더군요.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밤이 늦어 새벽이 되었는데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새벽을 보내고 있자니 오랜만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제 지난 인생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남편과의 만남과 이혼, 그리고 평생 억척스럽다고 손가락질 받으며 키운 두 아들들, 둘째 칠성이의 잦은 방황과 애써 괜찮다고 말했지만 공부한답시고 얼굴도 내비치지 않는 첫째 필성이에 대한 서운함까지 이것저것 떠올리기 시작하니 갑자기 서러움이 본물 터지듯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건만 왜 나한테 암이라는 큰 병이 생긴 건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한 건지 참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감정이 북받쳐 올라 울음이 터지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고 애써 참았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결국 제 입 밖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흐느끼는 소리에 보조 침대에서 자고 있던 칠성이가 깨더군요. 아빠 대신 든든하고 강한 존재가 되어주고 싶어 생전 아들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런 저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된 칠성이는 많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칠성이는 두 눈이 휘둥그레져 제 손을 잡고 저를 달래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자신도 눈물을 뚝뚝 흘렸죠. 엄마, 왜 울어? 울지 마. 나 때문에 그래? 내가 그동안 속 썩인 거 생각나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진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미안해. 이제 싸움도 안 하고 엄마 말도 잘 들을게. 그러니까 울지 마. 우리 모자는 그날 새벽 손을 맞잡은 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다 울고 나니 둘 다 눈도 코도 퉁퉁 부은 것이 퍽 웃기더군요. 그래도 그렇게 울어본 건 오랜만인지라 속이 꽤 후련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생각보다 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제 몸보다 더 빠르게 변화한 건 칠성이었죠. 칠성이는 그날 이후 정말로 마음을 다르게 먹었는지 개과천선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울리던 불량한 친구들과 거리를 두는 것 같더니 학창시절 내내 놓았던 공부를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칠성이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자신이 제기한 다짐처럼
정말로 말썽한번 부리지 않는 착실한 아이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완전히 건강해졌고 큰아들 필성이는 대학교 졸업 후 건실한 대기업에 취업을, 둘째 아들 칠성이는 관련 학과를 나와 번듯한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그러더니 28의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제 형보다 먼저 같은 직업을 가진 여자와 가정을 꾸렸죠. 그리고 칠성이가 결혼한 지 5년 후 어느 날 제 삶을 망가뜨렸던 불청객이 다시 등장했어요. 그건 바로 바람을 피우고 제게 쫓겨났던 그 짐승 같은 인간,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그놈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예전에 다른 곳으로 옮긴 제 반찬 가게로 불쑥 찾아왔죠. 필성이 엄마, 잘 지냈어? 당신,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어떻게 알긴. 예전 시장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만 해도 당신 가게가 어디로 이사했는지 다 알더라고. 그러니까 여길 왜 찾아왔냐고. 무슨 염치로. 필성이 엄마, 그땐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정말로 정신 차렸어.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 지금은 작지만 작은 내 사업도 하고 있고.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난 관심 없어. 그리고 다시 당신 얼굴 볼 일도 없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나가. 그러지 말고. 나 우리 애들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어. 필성이 엄마, 나 예전이랑 달라. 늦었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이제라도 다시 애들 만나서 조금이라도 아빠 노릇 해주고 싶어. 아빠 노릇? 당신이 애들 아빠로 남고 싶었으면 도박은 하더라도 바람은 피지 말았어야지. 우리 애들 당신 없이도 훌륭하게 자랐고 지금 서울에서 다 자리 잡고 번듯하게 살고 있어. 지금에 와서 당신이 해줄 아빠 노릇 같은 거 젓갈 부스러기만큼도 없으니까 그만 가라고.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그동안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이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게 없어서 찾아오지 못했던 거야. 제발 애들 한 번만 만나게 해줘. 애들도 분명 아빠가 왔다고 하면 보고 싶어 할 거야. 이렇게 부탁할게. 어? 나가라니까. 갓김치로 맞고 싶어? 꺼져. 안면 몰수도 유분수지. 이제 와서 애들한테 아빠 노릇을 하고 싶다뇨. 참 뻔뻔한 인간 아닌가요? 자기가 패가망신을 했건 사업으로 돈 좀 벌었건 제가 알 바인가요? 내가 혼자서 우리 아들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내 귀한 자식들을 이제 와서 넘보다니. 저는 남편에게 반찬 그릇에 담고 있던 갓김치들을 휘둘렀습니다. 김치 국물이 사방에 튀었고 그놈은 아연 질색을 하더니 제 사나운 모습에 겁을 먹었는지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더군요. 젊은 시절 제가 저런 놈을 믿고 제 인생을 맡겼었다니 정말 제 자신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을 쫓아내고 2번 다시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그놈은 생각보다 끈질겼습니다. 그해 추석이었어요. 그네와 둘째 아들 부부가 여수로 내려와 오랜만에 저희 집은 활기가 넘쳤죠. 그렇게 차례를 지내고 늦은 아침을 먹으려는데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의아해했고 큰아들 필성이가 갸웃거리며 현관문으로 향했죠. 추석 아침부터 누구지? 엄마, 누구 올 사람 있어요? 그렇게 문을 연 필성이는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이내 필성이의 입에서 누군가 불려진 순간 저는 꼭지가 돌았습니다. 추석 아침부터 찾아온 사람은 바로 며칠 전 제가 갓김치로 쫓아냈던 그놈, 제 전남편이었거든요. 아빠? 필성이구나. 아빠 알아보겠니? 녀석, 어릴 적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 아빠야. 접시에 담던 전을 내팽개치고 현관으로 달려가니 전 남편은 필성이를 부둥켜 안고
가증스럽게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필성이는 어안이 벙벙해 보였어요. 저는 그런 필성이를 거칠게 전 남편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빽 질렀죠. 이 집은 또 어떻게 알았어? 이 인간이 저번에 그렇게 내가 지랄을 했는데도 여기까지 찾아와? 내가 애들 볼 생각하지 말랬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필성이 엄마,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아름아름 물어서 찾아왔어. 필성이 봐. 3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날 한 번에 알아보잖아. 내가 보고 싶었던 거라고. 그때였어요. 화장실에 있던 둘째 아들 칠성이가 소란을 듣고 뒤늦게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더 사납게 전 남편에게 화를 내려던 찰나 칠성이가 확 끼어들더군요. 당신이 내 아빠란 인간이야? 칠성아, 네가 칠성이냐? 너는 그때 어렸어서 날 못 알아보겠구나. 그래, 내가 네 아빠야, 칠성아.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해. 아빠? 아빠 같은 소리 하네. 아저씨,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아,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러 와서 기분 좋았는데 기분 확 잡치네. 아저씨, 저 평생 아저씨 같은 아빠 없이 잘만 살았거든요. 누구랑 다르게 너무 훌륭한 엄마 덕분에요. 이 집에 아저씨 발 한 짝도 들일 공간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칠성아, 그러지 말고 이 아빠 말 좀 들어봐. 아빠가 이제라도 너희한테 조금이나마 아빠 노릇하고 싶어서 왔어. 아빠 이제 정신 차리고 돈도 꽤 벌어서 너희들한테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돈은 우리 형도 저도 아쉽지 않게 벌어요. 아저씨, 저 1살 때 조강지찬 우리 엄마 배신하고 더럽게 바람 피워서 쫓겨나신 분 아니에요? 그날부터 우리한텐 아빠 없어요. 필요도 없었고요. 이제 와서 여길 어떻게 알고 왜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저 지금 많이 참고 있거든요. 어른 대우라도 해드릴 때 조용히 가세요. 아시겠어요? 칠성아, 그러지 말고 이 아빠 말을 조금만 더. 꺼지라고, 꺼져. 이 집에서 썩 안 꺼져? 칠성이는 결국 폭발했는지 전 남편을 문 밖으로 끌어내더군요. 그런 칠성이를 보다 못한 필성이가 말리고 저는 그런 필성이를 또 붙잡아 떼어내고 며느리는 집안에서 그 광경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렇게 칠성이가 기어코 전 남편을 내쫓고 나서야 소라는 일단락도 했습니다. 형, 왜 날 말려? 나랑 같이 저 인간을 쫓아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엄마를 배신한 인간이야. 아니, 인간만도 못한 쓰레기라고. 2번 다시 저 사람 만날 생각 마.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칠성아, 흥분 좀 가라앉혀라. 아무리 그래도 형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형이 저 인간한테 모질게 못 대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약속해, 형. 알았어? 화가 단단히 난 칠성이는 전 남편을 다시 상종하지 않겠다는 필성이의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화를 가라앉혔고 그날의 소동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칠성이가 저 정도까지 으름장을 놨으니 이젠 정말로 전 남편은 찾아오지 않겠거니 하고 저도 마음을 놓았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날의 소란이 평생 제 가슴에 남게 될 상처의 전조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은 제 인생의 가장 기가 막힌 장면을 만들어낼 사건의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가게 장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둘째 칠성이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 칠성이는 제게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죠. 우리 아들 어쩐 일이야?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엄마,
형 결혼한다는 얘기 들었어? 뭐? 결혼? 아니, 엄마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 누가 그래? 네 형이? 어, 어제 형 만나서 소주 한잔 했는데 그때 형이 그러던데 자기 결혼할 거라고 엄마한테 먼저 말 안 했어? 그런 말 없었는데 이상하네. 뭐, 날 잡고 얘기해서 엄마 놀래게 주려고 했나 보다 그럼. 괜히 내가 먼저 얘기해서 형 김새겠네. 바로 큰아들이 결혼을 할 거라는 얘기였어요. 평소에 연락이 둘째 아들처럼 잦진 않아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제게 먼저 이야기를 했던 녀석이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칠성이의 말처럼 워낙 중대사이니 저를 놀라게 해주려나 보다 생각하곤 필성이가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일이 지나도 필성이에게선 먼저 연락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 결국 필성이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저는 그때 필성이에게서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내 아들이 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필성아, 너 결혼한다는 거 왜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어? 칠성이가 말해주던데. 엄마 네가 얘기해주길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잖아. 아, 칠성이가 벌써 얘기했어요? 엄마, 사실 그 결혼 말인데요. 저 엄마한테 부탁이 있어요. 부탁? 무슨 부탁? 왜? 결혼할 때 뭐 필요한 거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요. 엄마 2년 전에 분양 사기당해서 전 재산 3억 전부 날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도 겨우 전세로 들어간 거면서. 그건, 그건 그래도 엄마가 빚은 없잖니. 조금이라도 빚내면 뭐라도 해줄 수 있어. 설마 엄마가 너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겠니? 됐고요, 엄마. 저 엄마가 화내실까봐 여태 얘기 못했는데 사실 아빠랑 연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상견례 자리에 아빠랑 아빠하고 재혼하신 새엄마를 부르려고요. 결혼식 때도 그렇고요. 엄마가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랍니까? 저는 정말이지 이 말을 들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필성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지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더군요.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네 아빠랑 연락하고 있었다는 건 그렇다 치고 나를 네 결혼식에 안 부르겠다고? 그리고 네 아빠랑 재혼한 사람이 왜 네 새엄마야? 필성이 네가 언제 봤다고? 몇 번 봤어요, 엄마. 아빠가 저 결혼할 때 지원을 좀 해주신대요.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고요. 저 결혼할 여자친구 집이 좀 살아요. 장인어른 될 분도 교육청에서 꽤 높은 공무원이시고 장모님 되실 분은 초등학교 교감이고요. 여자친구 오빠분도 고등학교 교사고 여자친구도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집안이 전부 다 교육자인 집안인데 저희 집은 젓갈 팔고 김치 판다고 하면 제가 너무 창피하잖아요. 창피해? 너 지금 엄마한테 창피하다고 한 거냐? 그 젓갈 팔고 김치 판 돈으로 내가 너 학원들 보내고 대학 보낸 거야. 그걸 뻔히 다 아는 녀석이 뭐? 창피해? 제가 엄마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나쁜 일인 거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반찬 가게보단 번듯한 사업하는 아빠가 더 모양새가 좋잖아요. 그리고 요새 서울의 집값이 얼만 줄이나 아세요? 모르시죠? 그런 서울에 무려 브랜드 아파트를 해주신다는데 엄마만 좀 참아주시면 되잖아요. 저 지금 여자친구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필성아, 너 사람으로서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너 그렇게 거짓으로 시작될 결혼이 얼마나 지속될 것 같냐? 부부간의 신뢰가 우선이야.
돈이 아니고 너 지금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살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요. 집이 생겨요. 이렇게까지 정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괜히 엄마의 원망 때문에 제 인생까지 망치게 하지 마세요. 엄마가 저한테 아빠보다 뭘 더 해줄 수 있는데요. 필성아. 아무튼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아시고 혹여나 칠성이한테 알아내서 제 결혼식에 올 생각하지 마세요. 필성이의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끊긴 전화를 쉽사리 내려놓지 못했어요. 금방이라도 필성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 방금 한 말은 너무 흥분해서 한 말이라고 잘못했다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발 그렇게 말해주길 바랐던 거죠. 하지만 필성이의 전화는 다시 걸려오지 않았고 저 또한 다시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필성이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 대신 둘째 칠성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곤 방금 전 필성이와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했죠. 정말 형이 그렇게 말했다고? 말도 안 돼. 확실해? 형 입에서 그런 미친 소리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 필성이 걔가 그런 기가 막힌 소리를 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칠성아, 엄만 심장이 덜렁거린다. 숨이 안 쉬어져. 어떻게 사람이 돼서 자기 키워준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니? 아무렴 내가 바쁘게 살았어도 너희한테 사람된 돌인 하고 살라고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보다. 걔를 잘못 가르쳤어. 이를 어찌하니? 엄마가 잘못 가르치긴 엄만 잘못한 거 없어.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 새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엄마, 나 상견례 어디서 하는 줄 알아? 형이 나한테 오라고 장소랑 시간 얘기해줬어. 우리 가서 엎어버리자. 형 같지도 않은 그 쓰레기 같은 자식. 가서 본때를 보여주자. 아주 개망신을 시켜버리자고. 근데 엄마, 그 아빠란 인간은 도대체 왜 그런데? 진짜 돈이 넘쳐나는 거야?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야? 왜 이제 와서 우리 집안에 이런 분란을 만든대? 칠성이의 말에 저도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말로 그 인간이 뒤늦게 사업에 성공해서 진심으로 필성이를 물심양면 돕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칠성이 말대로 정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지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았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필성이를 저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제 아들이 그릇된 길로 가려는 것을 저는 막아야 했죠. 당장은 필성이가 저를 원망할지라도 저는 엄마로서 아들의 행동을 바로 잡아 주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칠성의 말대로 큰아들의 상견례 자리에 쳐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당일 저는 칠성이가 끊어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러 온 칠성이와 함께 도착한 한정식 집에서 큰아들의 이름으로 예약된 방문을 열기 전 심호흡을 하는 제게 칠성이가 말하더군요. 엄마, 떨지 마. 떨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옆에 있잖아. 룸 안쪽에선 이미 화기애애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1시 반이었기 때문에 저와 칠성이는 일부러 30분 뒤인 2시에 갔거든요. 그래야 확실히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제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몇 번의 심호흡을 끝내고 저는 칠성이의 손을 잡곤 앞장서서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곳엔 필성이와 전 남편, 그리고 전 남편의 재혼 여인 듯한 여자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엔 필성이 예비 신부와 예비 사돈, 안사돈, 그리고 예비 사돈 총각이 마주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들은 갑작스런 우리의 등장에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필성이와 전 남편이요.
필성이는 이미 전 남편의 재혼녀를 엄마라고 소개했는지 저를 차마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저 거리기만 했죠. 전 남편 또한 입을 떡 벌리고 있을 뿐 저를 무어라고 부르지 못했고요. 예비 사돈이 당황하며 전 남편에게 묻더군요. 어, 누구시죠? 혹시 또 누구 오시기로 했습니까, 사돈? 그게... 안녕하세요. 저는 황필성 씨 동생 되는 황칠성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못 오게 됐었다던 사돈 총각이구만. 그럼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 전 이미 결혼해서 총각은 아니고요. 아무튼 처음 뵙는 자리에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속고 계신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저 여자는 형과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다들 인사하시겠어요? 지금 저와 함께 온 이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세요. 저 여자는 33년 전 바람 피워서 저희 엄마에게 쫓겨난 제 아빠와 재혼한 사람이고요. 심지어 전 얼굴조차 오늘 처음 뵙네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예비 사돈, 예비 안사돈. 제가 필성이 진짜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늦었네요. 저와 칠성이의 폭탄 발언에 예비 며느리의 가족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죠. 아니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경아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저기 앉아 계신 분이 필성이 어머님이라며? 몰라 엄마. 나도 얼마 전에 인사 갔을 때 필성 씨가 저분을 분명 어머니라고 소개하길래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필성군,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자네가 얼른 설명을 좀 해보게. 짐짓 화가 난 말투에 예비 장인의 질문에 필성이는 사색이 되어 어버버 하더군요. 그게요, 아버님. 그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사돈. 저기 앉아있는 제 전 남편이란 인간이 33년간 한 번을 안 찾아오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애비 노릇을 하고 싶다고 얼마 전 찾아왔더군요. 그래서 냅다 쫓아냈더니 글쎄 제 큰아들 필성이랑 어떻게 또 둘이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 인간이 제 아들한테 결혼할 때 좋은 아파트로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저 배은망덕한 아들놈이 자기한테 해줄 거 하나 없는 반찬 가게 하는 엄마보단 자기에게 신혼집 집은 거뜬히 해줄 수 있는 번듯한 사업가 아빠가 훨씬 필요하다지 뭡니까? 절 버리고 간 제 아빠와 재혼녀를 저 대신 결혼식 자리에 앉히고 싶다고요. 그러니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여기까지 창피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을 호되게 가르치고 싶어서요. 제 아들도 저 인간 같지 않은 전 남편도 모두 두 번 다시 이런 못된 짓 못하게끔 아주 개망신을 시켜주려고요. 엄마, 그만하세요. 그게 그렇게 불만이셨으면 저한테 먼저 말하셨으면 될 일을 왜 여기까지 오셔서 제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세요? 이럴수록 우리 집안 망신인 걸 모르세요? 집안 망신은 너네 부자가 다 시켜놨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니? 죄송합니다. 예비 사돈 그리고 안사돈. 제가 아무리 먹고 살기 바빠도 제 자식들 인간은 만들어놨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던 모양입니다. 제 아들을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키운 줄 미처 몰랐어요. 그래 황필성, 이 형같지도 않은 놈아. 엄마가 우리를 형 널 어떻게 키워줬는데 이럴 수가 있어?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너 대학 등록금, 자취방 월세 그것들 다 엄마가 덜 자고 힘들게 일하면서 번 돈으로 대준 거 몰라? 엄마가 우리한테 어떤 엄마인데 엄마한테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아? 저와 칠성이가 계속해서 말을 다다다 쏟아내자 필성이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우리를 노려봤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전 남편과 재혼녀는 무슨 생각인지 잔뜩 인상을 쓴 채 눈알을 대굴대굴 굴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점점 상황 파악이 된 듯한 예비 사돈들의 얼굴 또한 울그락 푸르락해져 있었죠. 그리고 예비 며느리의 눈엔 안쓰럽게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주 무거운 침묵이 한동안 방을 휘감은 뒤에 드디어 잔뜩 화가 난 표정의 예비 사돈이 입을 열었어요. 일단 오늘은 더 이상 우리 딸애와 가족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군요. 필성군의 어지러운 집안 문제 해결이 먼저인 것 같으니 저희니만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지. 장인어른, 누가 벌써 자네 장인인가? 나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네. 평생을 키워준 제 엄마를 내친 사람이 자기 아내들 언제든 못 버릴까? 경아, 너 울지 말고 얼른 일어나 가자. 그렇게 예비 며느리가 될 뻔했던 처녀와 그 가족들은 모두 입을 꾹 다문 채 한정식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필성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죠. 저는 그런 필성이에게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원했습니다. 필성아, 나는 널 정말이지 이렇게 키우지 않았다. 알잖니? 내가 아무리 돈도 힘도 없는 엄마라도 엄마 너희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 나한테 너희들이 전부였다는 거 말이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마. 엄마가 다 용서해 줄 테니 나한테 미안하다고, 네가 잘못했다고 이제라도 말해다오. 지금이라도 엄마 죄송해요 라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저는 모든 걸 다 잊고 필성이를 용서해 주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저의 마지막 기대마저도 필성이는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더군요. 미안하다고 말하라고요? 이렇게 모든 걸 다 망쳐놓고 지금 그런 말이 나오세요? 이제 어쩔 거예요? 저런 집안의 여자는 제 생에 2번 다시 만나기 힘들 거라고요. 엄마가 제 인생을 다 망쳐버렸어요. 악에 받쳐 저에게 소리친 필성이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달을 일으킨 장본인들인 전 남편과 그놈의 와이프는 저와 칠성의 눈치를 살살 보더니 슬금슬금 몸을 일으켜 빠져나가려 하더군요. 얼이 빠져있던 전 그 년놈들의 행동을 보자마자 부하가 치밀어 올라 사납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33년 전에도 날 그렇게 고생시키고 내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더니 한참 만에 나타나서 또 내 가정을 이 박살을 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야, 이 잡놈의 새끼야. 너 도대체 왜 나타난 거야? 진짜 아빠 노릇을 하고 싶었으면 애를 인간답게 가르쳤어야지. 너처럼 똑같이 짐승 새끼를 만들어놔? 그리고는 그놈의 가슴이며 어깨 머리등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죠. 제 가슴에 피멍을 잔뜩 내놓고 제 몸이 맞는 건 아팠는지 그놈은 아아 하며 2팔로 자기 얼굴을 감싸더군요. 그리고 그놈의 와이프는 저를 그놈에게서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써댔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이 아줌마가 미쳤나? 아줌마 그만 못해요? 폭력으로 고소당하고 싶어? 무식한 여편네가 힘은 또 왜 이렇게 센 거야? 저렇게 억세니까 저희가 바람을 폈겠지. 오죽했으면. 뭐라고요? 아줌마?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는 게 아주 금수들끼리 잘 만났네. 아줌마 말 조심해요. 우리 엄마 같은 조강지철 버린 사람이 아줌마라고 못 버릴 것 같아요? 뭐야? 새파랗게 젊은 게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아주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게의 직원들이 우리 4사람을 뜯어말렸고 그렇게 아비규환 속의 상견례는 끝이 났죠. 그리고 필성이는 2번 다시 저와 칠성이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 또한 제 큰아들 필성이는 이제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제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저를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큰아들 필성이었어요.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필성이요. 너무 놀라 불이 나게 문을 열어보니 글쎄 1년 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에 띄게 야위고 푸석해진 필성의 얼굴이 울상이 되어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저는 우선 필성이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놀라고 반가운 마음을 꾹 누르고 애써 냉정한 말투로 큰아들에게 물었죠. 2번 다시 날 안 볼 것처럼 하고 가더니 여기 무슨 염치로 왔어? 저의 쏘아붙임에 필성이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그런데 필성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저 아빠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 뒤로 이어진 큰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제 전남편이란 인간은 참 생각보다 더 상종 못할 인간 쓰레기더군요. 그놈이 제 아들들, 특히 필성이에게 접근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답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큰아들이 대출이 잘 나오는 걸 노렸던 거죠. 아빠가 사업 확장을 좀 해야 한다고 딱 3달만 제게 투자를 해달라고 했어요. 전 이미 아빠 집도 알고 있었고 아빠 회사에 대해서도 아빠가 먼저 자진해서 서류를 떼서 보여주길래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8천만 원이나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죠.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아빠는 가진 핑계를 대며 차일필 저와의 약속을 미루더라고요. 그리고 5달이 채 되기 전에 결국 연락이 두절됐어요. 집에 찾아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빠랑 그 여자가 단기 월세로 딱 몇 달만 그 집을 빌렸던 거래요. 사업한다는 말도 제게 먼저 나서서 보여준 서류들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저 어떡해요? 그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제가 바보 같았어요. 작년 상견례 이후 결혼도 전부 끝장나고 저한테 남은 건 아빠가, 아니 그놈이 남긴 대출금밖에 없어요. 혼자서 너무 힘든데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냥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무작정 회사에 휴가를 내고 이렇게 염치 없이 찾아왔어요. 죄송해요, 엄마. 참으로 기가 차더군요. 어쩐지 이상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설마 그놈이 자기 친아들한테 사기를 쳤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게 내가 그때 뭘 했어? 내가 네 아빠 상종하지 말라고 말했지. 아이고 이 헛똑똑이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래 그때 내가 무식해서 사기당하고 너한테 돈도 집도 못 보태준 거 아직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네가 결혼한다고 데려왔던 그 아가씨도, 그리고 너도 충분히 능력이 있었잖니. 밑바닥부터 시작했으면 되잖아. 왜 이렇게 허황된 꿈을 꿨어? 바보같이 사기를 당한 날 보고도 느낀 게 없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터무니없이 큰 걸 바라면 체하는 법이야 이놈아. 죄송해요 엄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잠깐 제가 뭐에 씌었었나 봐요. 큰아들은 지난 날을 너무도 후회한다며 제게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울더군요. 그 한심한 놈이 반쪽이 된 얼굴로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참 시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자꾸만 1년 된 저를 경멸하듯 노려보던 큰아들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쉽사리 용서하기엔 힘들 정도로 그 사건은 제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겼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우선 우는 필성이를 다독이곤 별다른 말 없이 저녁을 차려 먹인 후 서울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답답한 마음에 밤새도록 방에 앉아 한숨만 쉬어댔죠. 필성이를 도대체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운 후 저는 둘째 아들 칠성에게 전화해 필성이가 왔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죠.
자초지종을 들은 칠성이는 처음 전 남편이 찾아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엄마, 황필성 그 자식 말을 믿어? 아빠한테 뒤통수를 그렇게 맞고도 모르겠어? 사람은 안 변해.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하는 법이라고. 1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그 놈을 다시 믿었다가 또 배신당하면 그땐 그 상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지만 칠성아, 너도 고등학교 때 그랬잖니? 그때 너도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었잖아. 만약 필성이가 그때 너처럼 진심으로 뉘우친 거라면 그렇다면 어떡하니? 네가 내 자식인 것처럼 필성이도 똑같은 내 자식인데 엄마로서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휴, 알겠어 엄마. 그럼 이번에 쉬는 날 서울에 한번 올라와. 내가 그 자식 엄마랑 같이 만나서 진심인지 한번 볼게. 근데 다시 만나도 형이 갱생할 여지가 내 눈에 안 보이면 엄마 그땐 정말로 2번 다시 형 안 본다고 나한테 약속해. 알았지? 칠성이는 제 말에 마지못해 필성이를 함께 만나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약속 장소에 들어선 큰아들 필성이는 저와 칠성이를 보자마자 대뜸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필성이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이를 갈고 나왔던 칠성이는 매우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다시 얼굴을 굳힌 채 제 형을 내려보며 따지더군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칠성아, 내가 예전엔 정말 어리석었다. 엄마 너한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뭐 하는 거야? 이런다고 형이 엄마한테 상처 줬던 일들이 사라져? 그리고 형한테 돈도 사람도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이제라도 나나 엄마한테 다시 빌붙어 보려는 건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 형이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 곁을 떠났는데 나는 형이 그날 했던 말 한마디, 엄마를 노려봤던 그 끔찍한 눈빛, 그 어떤 것도 잊어본 적이 없어. 이 망할 자식아. 미안해. 미안해 칠성아. 네가 아무리 나한테 욕을 해도 아니 날 두들겨 팬다고 해도 난 아무 할 말이 없어.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한테 지은 죄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평생 갚을게요. 진심으로 절 생각해주는 가족은 엄마랑 칠성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걸 이제 알았냐 이 머저리 같은 놈아? 이제 와서 이렇게 후회할 걸 그때 왜 그랬어? 형 너는 엄마한테 평생 속죄해야 돼. 알아? 엄마가 나한테 말은 안 해도 형을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형은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엄마가 우릴 어떻게 키웠는데. 필성이에게 욕을 퍼붓던 칠성이는 결국 제 형을 따라 눈물을 보이더니 이내 둘이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참 나이가 30 중반이나 된 사내놈들이 어찌나 어린애처럼 서럽게 울어대던지요. 아들들이 그토록 울어대니 제 눈물이라고 말일 새가 있었겠습니까? 저 또한 아들들을 껴안고 같이 꺼이꺼이 통곡을 했죠. 나중에 다 같이 눈물을 그치니 주변 시선들이 얼마나 따갑던지. 우린 주문한 음식을 차마 먹지도 못하고 허둥지둥 식당을 빠져나왔답니다. 그리곤 둘째 필성의 집으로 가 며느리까지 네 가족이 정말 오랜만에 거한 술판을 벌였죠. 나이가 노년에 접어들고 나서 참 그렇게 많이 웃고 또 울고 했던 밤은 처음이었네요. 술에 취한 큰아들은 결국 제 무릎을 베고 누워 또다시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 나서야 잠에 들었습니다. 필성이는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청했던 건지 한 번을 깨지도 않고 다음 날까지 코를 골며 골아 떨어졌더군요. 그리고 여수로 돌아오고 난 며칠 뒤 저는 필성이에게 놀랄만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글쎄 필성이의 그 큰 빚을 둘째 칠성이가 전부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칠성이한텐 그 돈들 모두
이자까지 다 쳐서 갚을 거예요. 칠성이도 당연히 그러라고 했고요. 아무리 필성이가 언젠간 그 돈을 갚을 거라고 한들 1억 조금 안 되는 그 돈들을 선뜻 제 형에게 내어주다니 제가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되지 않아 못했던 일을 대신 해준 둘째 칠성이가 얼마나 고맙고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 큰아들은 둘째에게 다달이 150만 원씩 꾸준히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혹여 제가 걱정할까봐 자신이 둘째에게 이체를 한 내역을 제게도 사진을 찍어 매번 보내주더라고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고 큰아들은 둘째에게 다달이 갚던 금액 이외에도 회사에서 보너스, 상여금들이 나올 때마다 꼬박꼬박 둘째에게 보내 어느덧 8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은 절반인 4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었어요. 참 기특하죠? 게다가 작년엔 둘째네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손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첫째 필성이는 둘째네에게 유모차니 옷이니 아기 침대 같은 모든 아기용품들을 자기 돈으로 사서 보내더군요. 나중엔 둘째 칠성이가 제발 그만 좀 보내라며 면박을 줄 정도였죠. 그리고 조용하고 무뚝뚝하던 필성이는 둘째 칠성이보다 더 엄마 껌딱지가 되어버렸네요. 40이나 먹은 아들놈이 결혼도 안 하고 주말마다 저를 찾아오고 있으니 도대체 이놈은 언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들들을 모두 서울로 보내고 홀로 외롭게 지내던 지난 세월에 비해 요즘엔 주말이 즐거운 건 사실이랍니다. 사실 익숙지 않은 타자를 두들기며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제 옆에서 자는 낮잠이 제일 꿀 같다며 필성이는 제 옆자리에 베개를 베고 누워 코를 드르렁대며 잠에 들어 있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 누군가는 왜 큰아들을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었냐고 혀를 차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무리 믿고 원망스러워도 제 자식 아닙니까? 필성이가 그렇게 된 데는 분명 부모인 제 탓도 있었겠죠. 부모의 정은 자식에게 약이 된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부모의 한없는 정에는 마음이 움직여 개과천선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저 또한 어미로서 최소한 한 번쯤은 필성이의 잘못을 품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살다 보니 가장 힘든 게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도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일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필성이가 그리고 둘째 칠성이가 항상 올바르게 자랄지 아니면 뒤늦은 나이에 또 제 속을 썩이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때마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제 아들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엄마로 태어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부모님들에게 저의 응원을 전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